오늘 경기는 아주 수준 높은 경기였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는 경기였는데 두 감독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콘테와 투엘 두 감독 다 퇴장을 당했고 중간중간 하베르츠와 로메로의 신경전, 또 로메로는 마지막에 쿠렐라 머리도 잡아당기고 두 팀의 신경전도 엄청났고 두 감독의 전술 싸움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수준이 높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선발 라인업을 보면요, 경기 초반 선발 명단은 투엘 감독이 토트넘을 맞이해서 토트넘의 맞춤 전략을 잘 짜왔거든요. 어떤 전략이냐면 첼시도 3-4-3, 토트넘도 3-4-3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투엘 감독이 선택한 변화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아니라 제임스를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놨다는 것이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였죠. 손흥민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아스필리쿠에타와 손흥민을 붙여놓으면 스피드 싸움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제임스를 윙백이 아니라 한 계단 내려서 제임스가 손흥민을 맞게 하자. 이러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술 변화는 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을 때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제임스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 기용을 사용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의 첫 번째 변화는 제임스를 오른쪽 중앙 수비수에 놨다. 이게 아주 큰 변화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변화. 스털링, 하베르츠, 마운트 이 3톱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조르지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그 앞에 캉테와 마운트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첼시는 3-4-3이 아니라 3-5-2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투엘 감독이 변화를 준 두 번째 포인트는 중원 싸움에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오늘 경기를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들을 보면요, 첼시가 5명의 수비 라인이 최후방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스털링과 하베르츠 투톱, 그리고 그 밑에 마운트, 캉테, 조르지뉴 이 3명의 선수가 역삼각형 형태로 미드필더 라인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원 라인에 3명의 선수가 배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첼시가 중원 라인에서 수적인 우위를 잡아가는데 성공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투엘 감독이 원하던 그림이었는데, 이 중원 싸움에서 숫자 싸움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첼시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은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조르지뉴가 있었고 캉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캉테, 호이비에르가 조르지뉴를 막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마운트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다가도 내려와서 플레이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마운트가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서는 쿨리발리와 쿨루셉스키, 케인과 티아고 실바, 손흥민과 제임스, 이렇게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3명의 센터백을 잘 마크하고 있는데, 중원에서는 마운트가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쿨리발리의 빌드업 능력이 오늘 경기에서 아주 눈에 띄었다. 쿨루셉스키가 쿨리발리를 압박할 때 쿨리발리가 너무나 편하게 쿨루셉스키의 압박을 피해서 마운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투엘 감독이 미드필더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마운트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나왔다. 이것이 오늘 첼시가 빌드업 상황에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너무나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요, 쿨리발리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벤탄쿠르가 조르지뉴를 마크하고 있죠. 그리고 캉테를 호이베르가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운트가 내려오다 보니까 마운트가 자유로운 상황이 되죠. 이 포인트가 아주 오늘 경기에서 아주 중요했고요. 여기서 마운트가 자유로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쿨리발리 입장에서는 편하게 마운트에게 패스를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이겼을 때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뭐였냐,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첼시가 전방 압박을 정말 잘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가져갔나 좀 포인트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다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 최전방에 있는 스털링과 하베르츠는 다이어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스털링은 로메로, 하베르츠는 벤 데이비스에게 붙어주는데, 여기서 다이어는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마운트와 캉테에게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조르지뉴가 뒤에 남아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케인이 내려왔을 때 조르지뉴가 따라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티아고 실바가 기본적으로 케인을 따라 나와 주긴 하지만, 혹시나 티아고 실바가 케인의 움직임을 놓쳤을 때 조르지뉴가 케인 쪽으로 붙어주면서 다이어가 패스할 수 있는 위치를 완벽하게 봉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이어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로메로 혹은 벤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벤탄쿠르와 호이비엘에게도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케인도 내려왔을 때 티아고 실바, 손흥민이 내려왔을 때는 제임스, 쿨루셉스키가 내려왔을 때는 쿨리발리.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제임스에게 완벽하게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공격 라인이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지도 못했고요. 그러면서 다이어가 패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마운트가 다이어의 눈치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다이어를 압박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르지뉴가 앞으로 나오면서 호이베르를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다이어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패스 루트를 완벽하게 봉쇄를 해놓고, 여기서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시작하면 조르지뉴가 올라와서 호이베르를 압박해주는, 이러한 이 압박 패턴들이 첼시가 오늘 아주 뛰어나게 이루어졌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경기 장면으로도 나타납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요,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앞선에 있는 호이비에르 그리고 벤탄쿠르가 있었죠. 그런데 마운트와 캉테가 이 두 선수를 완벽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털링이나 하베르츠는 다이어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요, 스털링은 벤 데이비스, 하베르츠는 이쪽에 로메로가 있거든요. 로메로 쪽을 압박하려는 동선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이어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마운트를 내리면서 숫자 싸움을 가져갔던 것이 이렇게 압박 상황을 잘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투엘 감독이 전반전 선발 명단에서 3-5-2로 나왔던 것이 후방 빌드업 상황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이제 완벽하게 첼시가 흐름을 잡아가면서 득점을 못했던 게 이제 첼시의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죠. 그런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사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장면을 보시면요, 지금 토트넘은 골문 앞에서 지역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방에서 들어오는 첼시 선수를 압박하는 선수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단 2명의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밖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대인마크하는 선수가 부족한 지금 전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 있는 쿨리발리가 프리한 상태로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쿨리발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코너킥을 쿨리발리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득점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전은 투엘 감독이 오늘 3-5-2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중원 싸움에 완벽한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 자체를 완벽에 가깝게 지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후반전에 이어서도 계속 이제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콘테 감독이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57분에 아주 과감한 교체를 가져갑니다. 3-4-3 전형에서 중원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세세뇽을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하면서 전방에 히샬리송과 케인, 그리고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왼쪽에 손흥민, 이렇게 공격수를 4명 두는 전략을 택했고, 여기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오면서 4-4-2 혹은 4-2-4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콘테 감독의 선택은 중원 싸움은 첼시에게 승리를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앞선의 공격 숫자를 확실하게 늘려놓고 여기서 첼시의 수비 라인을 부담스럽게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첼시가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첼시가 여기서 마무리를 못 짓게 되면 이때 토트넘은 전방으로 볼을 보내서 앞선에서 숫자 9위를 가져가는 극단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감한 전략이 후반전에 토트넘이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앞선에 일단 공격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격적인 찬스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를 보면 첼시가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 전방에 히샬리송과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이 4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까지 올라오면서 앞선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하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서 히샬리송이라는 압박에 아주 뛰어난 선수를 넣다 보니까 전방에서 첼시를 강하게 괴롭히면서 볼을 찾아오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에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강한 압박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점골이 나왔죠. 동점골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물론 조르지뉴가 여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는데 빠르게 볼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때 토트넘은 앞선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선에서 클루셉스키, 손흥민, 호이비에르까지 3명의 선수가 조르지뉴를 압박했고, 여기서 이제 볼을 빼앗아 오면서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압박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슈팅 찬스를 잡게 되면서 여기서 호이비에르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의 공격 숫자를 확실하게 늘려주면서 첼시의 수비 라인에 부담을 확실하게 줬다는 것이 후반전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본 토트넘이 4-4-2 전형을 만들고 특히나 여기서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 아주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가 살짝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수비적으로 불안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비 숫자가 기본적으로 한 명 줄어든 상태니까요. 그리고 수비가 불안한 것에 더해서 전반전부터 첼시의 압박에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첼시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면 오른쪽 라인에서 토트넘이 볼을 전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쿨루셉스키가 쿨리발리에게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측면에 있는 제임스를 막아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었거든요. 수비 상황에서.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손흥민은 역습을 위해서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쿨리발리가 쿨루셉스키의 볼을 빼앗아내니까 손흥민은 이미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는 제임스를 마크하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첼시는 쿨루셉스키의 볼을 빼앗아서 뛰어들어가는 제임스가 아주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 쿨루셉스키, 케인, 손흥민 이 세 명의 공격수가 첼시의 3백의 그 압박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계속해서 전방으로 볼을 나가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면서 다시 이제 첼시의 공격 찬스가 찾아오는 이러한 장면이 반복됐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점을 하고 나서 토트넘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콘테 감독이 아주 좋은 선택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히샬리송과 케인, 클루셉스키, 손흥민 이렇게 4명의 공격수를 모두 투입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페리시치를 넣는 상황이었는데 페리시치 대신 손흥민 선수를 빼면서 다시 3백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토트넘은 3-4-3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페리시치, 오른쪽에는 모우라까지 투입을 하죠. 이게 왜 중요했냐면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첼시는 경기를 리드하는 상황이니까 살짝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고 이때 토트넘은 득점을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콘테 감독은 오히려 3백을 만들면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첼시의 역습에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히샬리송과 페리시치 이 두 명의 선수의 교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첼시를 강하게 압박해주면서 첼시의 수비에 부담을 준다는 거, 이것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히샬리송이라는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추가가 되니까 세트피스에서 좀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페리시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킥력으로 좋은 크로스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가 케인의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토트넘이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의 투입도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번 시즌 아주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프리미어리그가 교체 횟수가 5장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경기처럼 경기를 하다가 교체를 통해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이 선발로 나오는 선수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의 실력 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쿨루셉스키와 케인, 손흥민 주전 3톱이 있는데도 거금을 들여서 히샬리송을 영입한 것이었고요. 사실 지난 시즌이었다면 손흥민이라는 핵심 자원을 뺐을 때 뭐 브라이언 힐이나 베르바인이나 아니면 모우라나 손흥민과 실력 차가 많이 나는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토트넘이 손흥민이 나갔을 때 히샬리송과 페리시치처럼 주전급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가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체력적으로도 아주 충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보면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공격 라인에 활발한 움직임을 더해주고, 그리고 페리시치가 들어오면서 정확한 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해주고,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사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많이 나올 만한 장면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이 3-5-2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선발 명단에서는 콘테 감독을 완벽하게 이긴 경기, 그리고 콘테 감독도 이제 인터뷰로 인정을 했지만
했지만 오늘 경기는 첼시가 훨씬 더 좋았던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경기력 자체는 첼시가 분명히 가져간 경기였는데 경기 중반에 콘테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 변화, 그리고 실점을 한 이후에 다시 수비 밸런스를 잡으면서 마지막 득점을 노리는 그러한 전술 변화가 잘 먹혀 들어가면서 결국엔 콘테 감독이 동점을 만들어내는 극적인 무승부로 좀 마무리하게 만들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이 마지막에 다툼이 있긴 했지만 이 두 감독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정말로 흥미롭고 수준 높게 전개되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